내년에 전 세계에서 심각한 경제 침체 위기가 있을 거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는 저같이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 학자들은 증거가 다 남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사실 등에 땀이 쫙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에 저도 가깝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네. 지금은 더더욱 지표상의 변화가 거기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음모론을 믿지는 않아요. 네, 음모론을 믿지는 않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음모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도 지금 물가 상승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유럽처럼 두 자릿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8, 9%대 두 자릿수 직전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은 물가 잡는 게 너무나도 수월해요. 왜? 강달러를 만들면 되거든요. 금리 올려서 강달러 만들면 어떻게 된다? 미국도 제조 기능이 상당히 해외에 많이 유실돼서 해외로 많이 이전됐기 때문에 달러가 높아지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수입할 때 싸게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는 잡기가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강달러가 되면 미국 말고 다른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디서 뭘 사갖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물가가 더 오를 요인이죠. 네. 우리나라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기본적인 에너지 자원 사올 때 달러로 사와야 되고, 그쵸. 식량 자급률이라든가 곡물 자급률도 사실 변변치 않은 나라가 먹을 거 사올 때도 또 달러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개도국, 신흥국 또는 중진국들도 대부분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달러가 되면 이렇게 국가의 펀더멘탈이나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사올 때 많은 돈을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니 강달러 때문에. 네. 그럼 물가가 더 오르는 거죠.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모론적인 견해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개도국이나 중진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작용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가 언제 오나요? 이렇게 강달러가 되면 개도국의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는 크게 위축되고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욱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달러가 된다는 건 또 어떤 입장이 있냐면 개인들은 이렇게 물가 올라가서 소비 위축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의 모든 빚, 부채의 40% 정도가 달러 빚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달러빚 얻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죠. 네. 저도 없어요. 근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얻거든요. 근데 빚 자체가 커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달러빚은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달러가 됐다는 건 빚의 양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이 늘어나니까 신규 투자나 신규 고용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민간은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투자나 고용이 위축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 기조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유도할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학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진단하냐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네. 독일이 지금 IMF에서 수정지표 발표한 걸 봤더니 마이너스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슬슬 마이너스 성장으로 하는 전환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급의 경기 침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예를 들어 98년도에 IMF 때가 있을 그거보다 거고 더 심하다고 더 심하고. 네, 왜냐하면 98년도 IMF 외환위기 때는 동남아시아나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불안전성 때문에 생긴 위기였어요. 물론 이 지역에서 위기가 생겨서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저기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 위기가 생기긴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위기가 아니라 코로나19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있으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가 겹친 거죠. 아직 그 개도국 후진국은 백신 보급률이 우리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백신을 줘도 지방에 가가호 백신을 전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겨울 오고 있는데
다시 또 코로나 또 활발하게 또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후진국과 개도국은 아직 코로나19 터널도 다 안 지나갔고, 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인 에너지 수급 체계가 지금 망가졌으니, 그렇죠. 거기도 지금 이 에너지 수급 체계라는 건 한 20-30년 동안 진화된 결과물이거든요. 이걸 하루아침에 전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 물가 상승 불안 요인은 앞으로도 당분간 되니 유럽 경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판매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같이 연쇄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된다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될 거라는 분명한 시그널은 없습니다만, 네. 심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업 부도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될 시기일까요? 네. 이것도 말씀드리면, 네. 원래 경제적 불황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뭐가 있을까요? 구조조정, M&A, 실업이에요. 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다 이런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아주 독특한 불황이었어요. 왜? 이거는 어떤 특정 경제 주체나 경제 섹터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무분별한 판단, 이런 걸로 유발된 불황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투자은행의 과도한 어떤 레버리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쵸. 탐욕스러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섹터를 단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그잖아요.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 구휼해주라고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태풍이 불거나 뭐 지진이 일어났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케어해주라고 우리가 세금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차이가 있어서 뭐 다 똑같이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묻지마 다 살려줬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의 신용등급 평가 유예해주고, 회사채 국책은행들에게 만기 돌아온 거 다 연장 다 해주고 묻지마로 해줬는데, 이런 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신용등급도 이제 다시 평가하고 회사채 만기 연장도 회사 상황이나 재무구조 등을 보고 이제 심사하자라고 결정을 해놓은 순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 뭐 물가 불안하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불안정한 요인이 어찌 보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실업, M&A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 이야기할 때 그때 98년도 또는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랑은 지금 한국의 펀더멘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그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펀더멘탈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IMF 외환위기만큼의 큰 어떤 변고가 일어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호되게 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그때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네. 국가와의 약속이 아니라 국제적인 약속을 해서 그걸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실 그때 그걸 잘 이행했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수월하게 넘어갔어요. 네. 뭐 금호나 몇 개 그룹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자,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위기라는 건 또 오는구나. 그래서 방만 경영이니 무리한 차입 경영이니 이런 단어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그때처럼 우리 재계 서열 뭐 1등부터 50등 중에서 네. 절반 이상이 주인이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사단은 절대 안 일어나고요. 단 뭐가 바뀌었느냐? 코로나19로 기업을 활동을 전개하는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언택트, 온택트, 뭐 비대면 이런 걸 바뀌었잖아요. 너무 익숙해졌죠, 그게. 예, 이제 진짜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이런 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적응을 못하는 옛날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고수하는 회사들 중에서는 어려움이 직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고만 있다가 네. 어떤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그러두고 나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안 좋아진 걸 확인하면 이제 바꿔야겠죠.
옛날에 누가 강의를 들으러 간다고 한다면 대부분 다 오프라인 강의장에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대부분 다 온라인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제가 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알부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노량진역 있지 않습니까? 네. 노량진역에 딱 내리면 보이는 빌딩들이 좀 있어요. 그 빌딩들의 건물주들은 진짜 우리나라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이었어요. 왜? 노량진은 공시족이라든가 네. 취준족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어떤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라든가 취업 관련한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노량진역에 내렸을 때 딱 간판이 보이는 건물에 입점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야 눈에 돼요. 보여야 되죠. 네. 그래서 노량진의 그 많은 진짜 한 40년 된 그 썩어가는 빌딩들이 임대료가 와 여기 테헤란로 근처보다 더 높았어요. 오, 그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 학원들 같은 경우는 10년치 임대료 미리 쟁여드릴 테니 임대료 올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계약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 공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뭐죠? 컵밥 판다고 해서 그 노점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거 한때 맞잖아요. 정말 유명했었잖아요. 네. 싹 문 닫았어요. 그러니 이게 단순하게 세상이 바뀐 걸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멀리 노량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제 업종이 벌써 바뀌었어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는 학생들이 갑자기 이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시책에 내려왔죠. 오프라인 수업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빨리 전향해라. 확산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 오지 말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줄 테니 집에서 수업을 들어라 했더니 우리 학교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학교의 대부분, 총학생 회장이 찾아왔어요. 총장실 문 두들기고 수업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받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잘 설득했죠. 그 당시에는 이 오프라인 수업을 안 하는 걸 제대로 된 수업을 안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코로나 끝나자마자 교육부에서 봄이 돼서 이제 정상 수업 하십시오 해서 학생들에게 또 학교로 오세요 했더니 이제 총학생 회장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적지 않은 학교의 총학생 회장들이 다시 왔어요. 총장님 방에 문 두들기고 내가 왜 3학점 들으려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냐. 그래서 온, 오프 병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온라인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네네. 병행을 해달라. 네, 정말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한 기업들은 분명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좀 이제 침체도 오는데 침체가 오게 되면 주식에도 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계좌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2년여 동안 네. 우리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고 좀 늦게 들어와서 많은 성과를 못 얻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2년 동안 사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는 우리 1부 때 말씀드렸던 유동성 때문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한 3, 4년 이상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0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됐었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악재인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갑자기 1년 만에 거의 주가가 3000까지 올라갔거든요. 아니 어떻게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가 올라가죠? 그게 돈의 힘이에요. 유동성 풀려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그 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1년 안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재 가치가 50% 가까이 상승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그건 돈의 힘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회수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 올리고 돈 회수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어느 선까지 떨어져야 정상이다? 코로나 전까지. 근데 실제로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코스피 지수가 2175더라고요. 거기까지 거의 비슷하게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의 힘으로 올라갔던 기저가 이제 원상복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종목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전체 큰 기조로 봤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일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일지. 저 같은 개미 투자자의 의견보다도 더 검증될 만한 의견은 뭐냐면 저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전문적인 투자만 하는 이런 사람들의 지금 컨센서스가 더 중요하지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슬슬 때가 오나?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도 제 계좌가 너무 큰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게 되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섣부른 말들을 믿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략을 늘 권해드려요. 항상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무조건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예요. 그럼 지금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있으시니 그걸 믿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종잣돈 남은 게 있으시다면 그 중에서 한 뭐 20%든 30%든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네. 넣어 놓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더 떨어졌다. 박 교수는 침체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고 보셨네. 근데 침체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증권시장은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네. 침체가 왔다면 그 뒤에 바로 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럼 남은 돈은 좀 있다가 그 사람들 말이 맞았을 때 더 떨어졌을 때 배팅하면 되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네. 벌써 분위기가 이렇다면 슬쩍 조금 넣어놓고 더 안 좋아진다 하면 물 좀 타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더 해도 넣고. 되고 그러셔도 돼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저도 어디 저기 강의를 가거나 아니면 학교 학생들도 요즘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딱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손절 타이밍을 놓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마이너스로 한 20-30% 정도 떨어졌다? 이것도 사실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손절이냐 아니냐의 제일 중요한 판단은요. 본인이 처음에 그 주식을 샀었을 이유가 지금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던 이유가 뭔지를 기억하시고 지금 바뀐 시장 상황 속에서 시장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월부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도 제 지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뭐 몇 개월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바꿨다. 말을 바꾼 게 아니라요. 경제 상황이 바뀌면 전문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말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 떼돈 벌었게요. 네. 그래서 그건 말 바꾼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면 당연히 말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월부 같은 채널이나 경제 채널은 한 번 보고 베팅해놓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걸 모니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이미 주가가 낙폭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기조로 바뀌는 분들이 있냐면 버티기 모드. 언젠간 오르겠지. 자, 그런데 그러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산 종목 중에 있는지 판단은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죠. 대표적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네. 큰 회사들은 대부분 다시 언젠가 살아나잖아요. 아닙니다. GS건설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네. 제 아는 지인이 GS건설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주 뭐뭐뭐 해가지고 뭐 앞으로 GS건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설회사니까 뭐 10몇만 원 하고 20만 원 간다 막 이런 시절이었는데 한 번도 그 시절이 안 와요. 지금 오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한 2만 원대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마불사다, 큰 종목은 언젠가 오른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처음 사셨던 그 이유가 사라졌다 판단이 드시면 과감하게 파셔야 돼요. 그 원칙을 지키려고 무지애를 쓰는데 제가 잘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계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